자, 오늘은 책 리뷰입니다. 오늘 제가 완독한 책은 슈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출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키 창업주의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이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자서전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요. 왜냐하면 에세이도 그렇고 자서전도 그런데 인간이 자기 얘기를 적나라하게 또는 솔직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뭐 기업인이든 아니든 뭐 잘한 게 있는 만큼 잘못한 것도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자서전에 포괄해서 쓰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을 다 읽으니까 심지어 이 작가 이제 나이키를 세우신 작가님이 실제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스탠퍼드 소설가 과정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각색과 허구가 섞여 있는 실화를 기반으로 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었고요. 나이키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아식스죠. 아식스와 오니스카 타이거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던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수입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사실 나이키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타이거라는 신발을 미국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종의 수입 판매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옛날에는 오니츠카 타이거의 미국 공식 판매점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 과정 이제 타이거라는 신발을 이제 판매권을 따내는 과정부터 뭐 나이키를 설립하고 주식 공모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이 슈독의 내용이에요. 그게 한 20년, 30년 정도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거의.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90년대 이후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면 70년대, 80년대까지가 이 책의 내용이면 나이키는 그 이후로도 훨씬 승승장구해서 뭐 지금은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1위 스포츠웨어, 라이프 스타일 웨어 브랜드 중에 하나죠. 나이키보다 매출이 높은 패션 브랜드도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초기 10년, 20년의 과정을 보면 이 책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게 사기가 그냥 계속 있습니다. 이 사기가 뭐냐면 일단 애초에 그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할 권한을 따는 과정이 있죠. 그거부터 사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해외 수출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무슨 신발이던 뭐 책이건 뭐건 팔고 있는데 뭐 면식도 없는 외국인이 갑자기 우리 회사 찾아와서 저는 미국에서 이 신발을 수입해서 팔고 싶다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레퍼런스를 뭐 기존의 신발을 팔아봤냐?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종업원 수는 어떻게 되냐? 판매 전략은 뭐냐?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물어보잖아요. 뭐 아무리 옛날이어도 60년대여도 사업 전략이라는 거는 구체화가 되고 있었고 그 시대에도. 근데 놀랍게도 이 버기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버기라는 나이키의 창립자는 그때 그냥 대학생 갓 졸업한 나이였습니다. 회계사로 일하던 대학교 갓 졸업한 26살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기를 칩니다. 일단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가 그때 차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 위치에 창고를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주소를 보여주는데 그게 자기 집이에요. 그게 자기 집이고 그 자기가 일하는 것도 미국식 그 창업 아시죠? 창고로 그냥 시작을 하려고 한 건데 뭐 일본이 그때 미국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사기로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수입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과 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도 이 벅이라는 사람이 타이거라는 신발을 꽤 잘 들여와서 그 이제 육상 선수들에게 잘 팝니다. 육상 코치였던 본인의 스승님과 함께 나이키를 5대5로 지분으로 갖고 시작을 해서 잘 팔아냅니다. 어찌저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매출이 이게 수입하는 회사가 겪는 문제 중에 실제 문제인데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브랜드가 처음에는 그 시장 진입을 안 해요. 예를 들어 뭐 나이키도 처음에는 한국에서 나이키 코리아를 설립하지 않겠죠. 그냥 누군가가 나이키 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던 꼴이 한 60년대, 70년대 때 있었어요. 그때도 한국에. 근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나이키 신발이 이제 한 뭐 50억에서 100억 이상 팔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나이키가 그냥 한국에 직접 진입하는 게 낫거든요. 그럼 기존에 수입하던 회사들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 버리면. 근데 보통은 그 회사를 인수해서 총판에 맡깁니다. 아니면 그 회사랑 이야기를 잘 해서 대리점의 역할을 줘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수입사는 이제 뭐 수입이 잘 되든 안 되든 뭔가 지위가 항상 불안정해요. 수입이 너무 잘 돼서 내수에서 특정 브랜드가 너무 강화되면 이제 가장 최악의 경우가 그냥 통보 없이 갑자기 본인들이 공식 대리점을 세워서 아니면 공식 판매 몰이나 가게를 세워서 가격 경쟁력을 다 뺏은 다음에 그 수입사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진짜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니까 우리 단가 조정을 해보자. 너희들은 뭐 도매만 하던가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이제 최악이 통보 없이 들어와서 밀어버리는 게 진짜 제일 최악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쁜 게 니네 어차피 우리랑 게임 안 되니까 우리가 헐값으로 인수 제한할 때 받아라.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제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존 수입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에요. 사실 도매나 소매 사이드로 나눠서 일을 분담해서 가는 거면 얼굴 붉힐 일이 덜 하거든요. 왜냐면 나이키 코리아가 들어온다 해서 처음 나이키 코리아가 막 서울 한 지점에만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의 판매를 다 담당할 수 없거든요. 그 나라의 생리를 다 알 수도 없고 보통은 그 나라 내수 시장 상황을 기존 수입상이 더 잘 아니까 어찌됐든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타이거라는 회사는 그럼 타이거 미국점을 그 나이키 창업자가 원래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 넓으니까 동부, 서부 뭐 나눠서 여러 플레이어를 분배해 놓긴 했지만 어찌됐든 최초의 판매를 벅이라는 나이키 창업주가 해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말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나쁜 케이스를 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이키 창업자인 그 벅이 뭔가 최근에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뭔가 그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뭐 회신하는 태도나 아니면 뭐 자금 조달할 때 도움을 얻으러 갔을 때 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뭔가 다르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분명히 매출 성장도 매년 2배씩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꺼림칙해서 여기서 두 번째 범죄 행위를 하는데 그 일본 지사의 직원 있잖아요. 그 타이거라는 원래 신발 회사, 아식스의 신발 회사인 그 직원이 본인이랑 만났을 때 몰래 서류를 소매치기 합니다. 서류를 소매치기 하니까 이 나이키의 전신인 타이거 미국점을 밀어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적대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몇 달 미리 안 거예요. 소매치기를 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그냥 절도행위거든요. 그리고 되게 심각한 절도행위잖아요. 근데 나이키 창업주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어떡하지 하고 직원들이랑 막 얘기를 하니까 야, 이쯤 되면 우리가 매출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다 보니까 어떤 신발을 만들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고객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만들자 하고 만들어버려요. 나이키라는 브랜드는 그래서 처음에
이 나이키 창업자가 생각했던 판매 형태가 아니고 아식스 회사에서 나이키를 쳐내버리려고 했을 때 이제 긴급 수단, 대안으로서 만든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창업 과정이 좀 특이하죠. 수입을 하다가 이제 수입상을 밀어버리고 직접 진입하려는 브랜드 때문에 내가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버린 케이스죠. 이제 그 뒤로 이제 공장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공장을 잘 찾아가지고 뭐 생산 운영 관리도 하고 자금 조달도 이전에 그 원래 아식스에서 받아서 하던 자금 조달 방식이 아니라 뭐 새로운 방식을 찾습니다. 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거나 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운영을 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주식 공모 시점까지가 이 작품의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 파운더분은 주식 공모를 하고 나서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도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더 일하신 걸로 알아요. 2006년인가 7년까지 창업주가 일했으니까 창업주가 한 기업을 보통 주식 공모를 하게 되면 내려놓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안 내려놓고 끝까지 했다는 게 최대한 끝까지 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다. 근데 이 책을 뭐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게 원래 창업가 이야기가 원래 솔직하게 썼을 때 대부분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확실히 절실함의 크기가 본인이 실제로 얻게 되는 과정과 결과를 많이 좌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을 때 아식스도 좀 이상하고 나이키 창업주도 좀 이상하거든요, 보면. 약간 마인드도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마인드가 좀 대단히 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 낼 수 있다면 남을 헐뜯는 과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기존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을 죽여버리려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에게 더 좋은 대우가 온다면 이제 기존 회사 나이키를 배신하고 뭐 아디다스로 넘어간 직원들도 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뭐 옛날부터 하던 생각이지만 저는 창업가라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보다 대단히 더 성실하다거나 대단히 더 똑똑한 경우는 드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일반 그냥 단순 노무직이나 사무직에도 창업가 레벨로 일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사실. 직무별로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 같은 직업은 거의 창업가 레벨로 일해야 되죠. 금융업계에 그런 직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실성이나 그 똑똑함이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낮지도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뭐 이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뭐 경영학의 내용을 안다거나 뭐 대단히 똑똑한 어떤 스킬을 안다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이 세상에서는 그 집착에 가까운 집념 같거든요. 집착에 가까운 집념. 내가 이거는 반드시 내가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거랑 똑똑하고 성실한 거랑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뭐 저희 어른 세대 분들 대부분 성실하시거든요, 최소한. 그리고 저희 세대는 제 생각에는 윗세대 분들보다 스마트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윗세대 분들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근데 이 집착에 가까운 집념은 주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사실 회계사 하던 양반이 파트타임으로 막 돌려서 대학교에서 회계학 강의 같은 거 하면서 이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남는 시간에 다 이웃나라, 일본 나라, 이웃나라도 아니죠, 미국이면.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의 그 신발을 수입해서 팔겠다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착한지 옳고 그른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은
너무나 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 원하는 걸 얻고야 말겠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투신을 하겠다는 그 헌신과 정신은 정말 그거 자체는 아무도 부정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보고 생각을 했죠. 나는 이 정도의 그게 절대 없겠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의 것을 가질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안 그런 사람이고, 저도 그냥 적당히 하루 6, 8시간 일하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약간 소시민에 가까운 마인드셋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아무튼, 좀, 보면서 좀 도파민이 터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이키 신발 팔기로 결정했을 때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거든요. 처음 10년, 15년은 아버지도 응원 안 해줘요. 아버지도 응원 안 해줘. 맨날 아버지랑 전화할 정도로 그 나이키 창업주 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가정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나이키 신발을 처음 브랜드로 만든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올림픽이나 유사한 그런 스포츠 경기에 잡혔을 때부터 아버지가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가족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견디냐를 보면 보통 나이키 창업자는 끝부분에 좀 제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부분을 할애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나열하는 데만 수십 페이지를 써요. 근데 확실히 기혼자면 아내가 진짜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걸 이해하고 100% 지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기혼자면 배우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심지어 초기에는 배우자가 이 회사에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배우자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초기 동료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초기 동료들은 거의 다 그냥 백만장자도 아니고 수백만 장자가 돼서 끝나거든요. 근데 20년, 30년 전 기준으로 수백만 달러면 지금 기준으로 다 1000만 달러 이상이라서 그런 수준의 보상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원래 창업이라는 게 그렇긴 한데 저는 돈을 쫓아서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솔직한 말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말 같다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이 책의 그 작가인 나이키 창업주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기대값이 취직하는 것보다 낮습니다. 창업이 무조건 낮습니다. 무조건. 그냥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창업이 폐업으로 끝나니까 10년 이내에 폐업합니다. 10년 이내.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게 절반 이상이고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게 90%이고 생존한 기업 중에 유의미한 성과 내는 애는 1%, 2%입니다.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10년 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기업은 1개, 2개예요. 살아남는다고 다 유의미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 같은 걸로 그냥 생명 연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BM 자체를 그냥 뭐 IT 회사 같은 경우는 외주 개발로 돌려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유의미하게 뭔가 생존을 해내는 경우는 100개 중에 1개, 2개밖에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돈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안 맞는 말인데 또 솔직한 말이긴 하다. 왜냐면 욕심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일반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아서 일반적인 투자처에 투자하는 걸로는 채워지지 않는 금액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선을 본인이 목표로 하면 수단이 그때부터 불법적인 걸 안 하면 창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대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돈 때문에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한다면 창업이 아니라 그냥 뭐 인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인수나 아니면 대단히 셋업이 잘 된 형태의 창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새 요식업 중에 그냥 브랜드를 아예 수십 명이 각재고 누구는 인테리어 전문, 누구는 브랜딩 전문 이런 식으로 짜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창업 있죠. 캐시플로우가 바로 나오고 시장이 확실하고 그런 업종조차 제 생각에 절반 정도는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그런 게 돈 때문에 한다가 맞는 말 같고 세상에 없던 거 아니면 우리나라에 없던 거를 들여오는 형태 만드는 형태의 뭔가를 하는 분들은 돈 때문에 한다는 걸로는 저는 확실히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책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인상 깊었던 이 일을 하게 만든 이유는 전부 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결국 이 나이키도 공동 창업이잖아요. 그 대학 시절 코치랑 공동 창업을 한 거니까, 같이 이 일을 할 때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옆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배우자가 내 일을 같이 지지하고 심지어 같이 해준다는 거. 왕년에 스포츠 스타였다가 지금은 장애인이 돼서 약간 집에 있지만 이 일에 진심이어서 휠체어를 끌고 본인이 어떻게든 신발을 팔러 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거. 그런 점들이 일을 다 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일을 그냥 일반적인 일들을 하면 뭐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게 아니면 사는데 딱히 지장이 없잖아요. 뭐 서울 집값 미쳤다, 뭐 세가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그냥 본인의 뭐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건 좀 조정을 해야겠지만 어떻게 살려면 사라지긴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거를 세상 사람들은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감하고 공감해서 거기에 인투해서 몰입하고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워요. 그거를 뭐 제가 갑자기 10억을 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 책이 사업 얘기보다는 사람 얘기가 중점이 돼서 사업 얘기도 되게 빡센 게 많았지만 그래서 와 정말 인사가 만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물론 나이키가 여러 브랜드로서는 여러 문제점들 또 분명히 야기하고 했겠지만 또 인간으로서 그냥 본 창업주에게 대단히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보면. 막 배신하고 아디다스로 가버리는 그런 슬픈 일들도 있고, 그게 진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더 슬픈 거는 계속 후회를 합니다. 이 창업주는 이제 본인이 가정의 시간을 더 못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이키의 창업주인데. 그것 때문에 내 아들들과의 관계를 물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첫째 아드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약간 후회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뭐 이 사람이 물론 엄청난 거 이렇고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놓기도 낫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랑 한 커플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구나. 그 집념 하나만 덜어내고 보면 거의 그 사람들 때문에 고마워한 내용이 책 내용의 30%에서 40%고 가족한테 시간 할애 못하고 뭐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고에 대한 생각이 한 10% 20%예요. 이 얘기가 한 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반이고 사람에 대한 얘기가 거의 반에서 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거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레벨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더 뭐 제 나름의 방식으로 뭐 그분이 만든 회사의 뭐 그런 규모는 당연히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책 보면 이 책 보고 창업하고 싶다는 사람은 진짜 창업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창업 못할 것 같거든요. 이 책 보면. 이게 나름 이분 성격상 솔직하게 쓴 편일 건데 뭐 법적인 이유 때문에 못 드러내는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못할 것 같아. 뭐 일론 머스크의 그 그냥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책상 밑에 엎드려서 자면서 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됩니다. 진짜. 와, 이 책 내용도 충분히 빡세고 슬퍼서 저런 세계급 그 브랜드라고 하나요? 회사를 만드는 거는 아, 너무 힘든 것 같다. 너무 힘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육상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일상에서도 운동화를 신게 해서 사람들이 더 운동을 많이 우리 신발을 신고 더 쉽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면 육상 선수가 신발 때문에 최고의 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없애겠다는 생각. 대체 그런 생각이 어떻게 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예 돈 때문에 이건 돈이 되니까 하자라고 그냥 선택한 종류의 일들도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면 이건 너무 재밌으니까 하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종류의 일은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돈이 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일을 처음 하기로 다짐했을 때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니었거든요, 또. 그 이유는 미세하게 시기별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근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 대단한 희생을 치르고 엄청난 대가를 얻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되게 즐기거든요. 되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매출만큼 또는 그 매출 이상의 채무를 본인 이름으로 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그 묘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도 이제 중간에 묘사를 하는데 본인이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 약간 이 나이키 창업주 분도 어떻게 보면 좀 우유부단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불확실한데 그냥 팀원들 믿고 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나이키 브랜드 이름을 나이키로 짓는 걸 싫어했어요. 처음에 싫어했는데 그래 일단 시간 없으니까 이걸로 하고 나중에 바꾸자. 그리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다는 말을 엄청 자주 해요. 나는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성공이라는 게 나는 실패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불확실한 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와닿았어. 난 성공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이키의 창업주인데.
나는 성공과 실패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물론 그냥 책을 더 그 스탠퍼드에서 배우신 스킬로 아마 재밌게 쓰시는 어떤 스킬을 배우신 것 같거든요. 스킬로 쓰시느라 좀 생략하신 바가 있긴 한데 약간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 일한 과정이 그래도 즐겁고 보람됐으면 저렇게 쓰지 이런 생각도 했고 부럽습니다. 저도 뭔가 이런 스케일로 하진 않겠지만 뭔가 유의미한 거를 제가 지금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시거든요. 출발점은. 저도 제가 파트타임으로 제가 돈 벌고 파트타임까지는 아니고 한 6시간, 8시간 개인 사업으로 그냥 돈 벌고 남은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일에 때려박는 일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찌 보면 시작점이 다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안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스킬까지 할 생각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지금 이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게 부러웠습니다. 저도 혼자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좋은 동료랑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많이 실력적으로든 자본적으로든 갖춰야겠죠. 그리고 거절도 더 많이 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창업가 이야기가 그렇긴 하지만 거절이 정말 많습니다. 거절이. 특히 이제 대출에서 거절이 대부분 납니다. 대출.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현실적인 얘기인데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데도 대출을 안 해줍니다. 왜냐면 원래 그렇거든요. 원래 진짜 안 해줘요. 법인 대출이라는 게 우리 개인 사업자는 특히 더 그런데 매출 채권이 있다 해서 아니면 매출이 급성장한다 해서 우리의 사고관념에서는 잘 되면 그냥 잘해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안 해줘요. 생각보다 안 해주고 그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직장인들보다 좋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대출 거절당하는 얘기가 책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돈 어떻게 끌어오지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거절을 저도 좀 많이 당했다. 저는 돈 빌리는 거절을 당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일을 크게 안 벌이다 보니까. 근데 영업에서의 거절을 좀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에서의 시도를 남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해서 거절을 남들보다 더 쉽고 많이 당하는 능력이랑 실패해도 그래 어차피 난 대부분 망할 거라는 걸 알아. 나는 100개 하면 한 95개는 망할 거라는 걸 알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 그나마 제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 더 많이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가 완독한 몇 안 되는 창업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전 창업가 이야기가 대부분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막 경영학처럼 마치 자기가 엄청난 경영 기법을 찾아낸 것처럼 설명하는 종류의 책들도 싫어해요. 대부분. 왜 싫어하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저자는 열심히 썼는데 그게 저한테 딱히 감흥도 없고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야기로서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질문과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지인인 선배님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선물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선배님이 여기까지 영상이 길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던지게 만드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책이 굉장히 어렵고 두껍고 각주나 미주나 해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일부러 드린 거예요. 선배님이라면 이런 내용을 관심 갖고 재밌게 읽으실 여지가 꽤나 있다고 생각했고
질문하시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근데 이 슈독이라는 나이키 창업주의 이야기 또한 제 생각에는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든 뭐든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글이나 논문이나 이런 아니면 창작물들 대부분은 뭐 유쾌하게 오락으로 소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하는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슈독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락용으로도 추천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용도로도 추천드릴 수 있어서 폭넓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대본을 안 쓰고 원테이크로 영상을 36분째 찍고 있다는 거는 제가 얼마나 이 책을 재밌게 읽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